푸틴이 먼저 파병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파병 나간 군인들한테도 본인들이 어디 나가서 무슨 전투를 누구랑 하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그 해당 병사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러시아 경제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북한과의 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라, 이런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금혁입니다. 현재는 채널A랑 그리고 TV조선에서 북한 관련 시사평론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배경과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11월쯤에 이제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등장을 했고, 약 1월부터 이제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북한군의 어떤 전투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작년 8월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사조에 들여다보면 양국이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면은 가지고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돕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놓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사실상 군사 동맹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때부터 이 북한군의 투입은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밝혀진 데에 따르면 푸틴이 먼저 김정은에게 파병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누가 더 급했냐라는 겁니다. 북한이 더 급했냐, 푸틴이 더 급했냐. 얼핏 봤을 때는 현재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정말 7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병사들이 죽거나 사상당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전투력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그 전투 병력의 소모, 그 전투 병력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먼저, 김정은이 먼저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파병을 할 수 있다라고 선 제안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 말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보다 북한이 훨씬 더 그 국내 상황이 안 좋다. 즉 북한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러시아 전선에 병사들을 파병하는 것으로서 그 돌파구를 열려고 좀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뭐가 어떻게 급했냐? 뭐 얼마나 급했길래 자국 병사들을 그렇게 의미 없는 전쟁에 총알바지로 내세울 만큼 그런 절박함이 작동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단편적으로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환율인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환율은 7,000원에서 9,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높은 거였어요. 북한의 경제가 안정적일 때보다도 약 2배 정도 높은 그런 환율이었는데, 지금 현재 환율은 18,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입니다. 즉 높다고 여겨지는 그 환율보다도 3배 가까이가 더 뛰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북한의 환율 상황을 대한민국으로 등치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환율이 약 1,400원대이지 않습니까? 그 1,400원대도 지금 높다고 아우성 치고 있죠. 근데 그 환율이 갑자기 뭐 한 3,000원, 4,000원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올스톱 됐거나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약 1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 내부 경제 상황의 악화는 아무리 김정은이 독재 권력을 강화하고 싶어도 강화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는 본인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똑바로 경제를 못하냐라고 아우성치는 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대량의 현금이 필요했고, 또 러시아로부터 즉각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무언가의 어떤 지원들이 필요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왔다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즉각적인 조치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 파병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을 하고 나서 많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다시피 또 북한이 병사들을 보내기 이전부터 개입은 해왔습니다. 무기 수출이라든가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포탄의 약 30% 정도가 북한산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발사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60% 가까이가 심지어 북한에서 보내준 겁니다. 이미 확인이 된 바들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뭐 소총화기라든가 뭐 총알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북한은 이미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매우 쏠쏠한 현금을 챙겼고, 또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군사 기술들을 넘겨받고 있거든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서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신형 탄도미사일인데 북한은 그것을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고 그 어떤 요격미사일로도 요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보루 같은 거다. 북한이 설명을 하는데 그 북한이 과연 그 미사일 기술을 어디서부터 얻었을까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작년 11월, 12월쯤에 러시아가 해당 미사일과 매우 비슷한 기종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에 시험 발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그 미사일의 궤적과 또 그 재원과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미사일을 북한이 이번에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미국과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히 질 좋은 무기 또 그리고 그런 무기 기술들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이죠. 러우 전쟁 참여로 인한 북한 내부의 분위기 변화는 어떤가요? 현재까지 우리가 북한 내부의 분위기가 정확히 어떻다라고 가져올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북한과 통화가 되는 그런 북한 인권단체들의 어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의 그 보고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있는 그들과 연락이 닿고 있는 휴민트랙에 전화 통화를 해서 얻은 정보를 종합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알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심지어 그 가족들한테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정보기 때문에 그리고 한 120명, 한 200명 보낸 게 아니라 2,000명을 보냈기 때문에 그 12,000명 가족들의 입을 모두 틀어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북한군 파병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라든가 외화벌이 일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지금 북한 내부에 다양한 어떤 정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해당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들 특히나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들릴 만큼 지금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한다라는 것은 사실 단 요만큼의 그 명분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왜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북한과 그 어떠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우크라이나와 왜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북한 사이의 관계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두 나라 사이의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속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러시아 편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인데 북한 군 입장에서는 본인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왜 내가 러시아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파병된 그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영향이 전해지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북한 사회에 알려지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그 내부 동요라든가 불만이라든가 혹은 그 불만과 동요를 넘어서서 분노라든가 그런 것들은 과연 북한 당국이 어떻게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북러 관계는 현재의 그 공고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의 재건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2월에 일어났죠. 2022년부터 시작해서 약 지금 2년 넘게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경제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엔이라든가 또 EU라든가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고 또 러시아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안에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은 영상을 만들거나 콘텐츠를 제작할 때 구글로부터 그 어떤 광고비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딱 그렇게 뜨거든요. 러시아에서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에는 광고비를 붙이지 않습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각도 또 맥도날드라든가 KFC라든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다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고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러시아의 내 매장을 대폭 축소하고 있고 등등 상당히 거센 압박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런 어떤 압박에서 벗어나서 러시아 경제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 전쟁 때문에 망가진 그 관계들 EU 국가들과의 관계라든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라든가 일본, 한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복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들과 여전히 단절된 채 러시아가 경제를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북한과의 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뭘 하고 싶어도 북러가 저렇게 밀착 관계에 있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라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요구 조건을 받아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할지에 대해서 그때는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즉 전후 이 경제 복구가 중요한지 아니면 그 거지 같은 북한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사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지도자라면 어떤 것이 선후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겠죠. 북한의 전쟁 참여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치나 제재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북한의 전쟁 참여 이전과 이후로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이전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굉장히 작고 못 사는 나라에서 그 독재자, 김씨일가라는 그 독재자가 본인들의 그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위협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정부를 차단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외부로부터, 즉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오는 그 본인들의 권력을 위협받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억제시킬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독재 권력이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을 뿐 그것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정도로 인식이 됐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그 인식이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은둔형, 본인만 살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국제사회에 투사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지금이야 북한이 12,000명 앞으로 뭐 더 얼마 정도를 추가 파병할지 모르겠지만 병력을 보내고 재래식 무기를 전쟁에 투입하는 식에 그칠지 모르겠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위험한 북한이 만약 이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사회와 대적하려 든다면 그때 가서 국제사회는 상당히 북한을 매우 강대한 적 혹은 매우 위협적인 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충분히 그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나 EU 국가들 입장에서는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유럽이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침략을 받은 게 몽골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전쟁, 몽골의 침략 이후에 처음으로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그냥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로부터 유럽 영토에 대한 침략을 당한 것이 지금 1000년 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공포라든가 혹은 분노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즉 북한 같은 불량배 국가, 유럽이 굉장히 무시했던 그 불량배 국가가 감히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와서 침략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야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지만 만약 그 러북 밀착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폴란드라든가 라트비아라든가 리투아니아라든가 이런 이 발트3 국가들이 느끼는 위협은 러시아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과 북한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이 똑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 국가들, 지금 폴란드나 이런 발트3국은 다 나토 국가 아닙니까? 그 나토 국가 입장에서는 저 북한의 그 잘못된 야욕을 꺾어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생포되었는데 전쟁이 아닌 훈련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에 대한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진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술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이 파병 가족한테도 파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파병 나간 군인들한테도 본인들이 어디 나가서 무슨 전투를 누구랑 하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그 해당 병사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 군과 함께 편을 모아서 우크라이나 군과 싸운다라는 소식을 매우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북한 병사들한테 알려졌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왜 거기 가서 싸워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실전 같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도착해서 약 1월 3일에 그 병사가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1월 3일 도착하자마자 실전 같은 훈련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생실전이었고요. 우크라이나 드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같이 있던 병사들이 다 부상당하거나 다 죽고
그 가운데서 운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망쳤고 본인은 버려진 거 아닙니까? 버려진 상태에서 3일에서 약 5일간을 방치되어 있다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구조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그런 현상이 지금 일개 이 병사한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00명 모두가 아마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북한 매체의 공식 반응은 어떤가요? 북한 매체는 계엄이 일어났을 때 약 일주일에서 약 10일 정도를 아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김정은조차도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깜짝 놀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왜 계엄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이유가 초반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했죠. 그러니까 이게 계엄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 좀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마찬가지로 북한도 왜 계엄을 일으켰지?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킨 배경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북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이 지금 간첩들을 정말 많이 파견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간첩들이 다 잡혔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러다 정말 쳐들어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북한이 지금 많은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가 좀 텅 비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북한은 뭐 맨날 미사일 도발하면서 뭐 위협하는 것 같지만 속은 굉장히 떨립니다. 이러다가 지금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절반가량을 러시아에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죠.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고 만약 쳐들어오면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당분간은 매우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그 계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거나 혹은 뭐 이것에 대해서 한국을 비판하거나 이러면 그것이 계엄의 정당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북한의 그러한 도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봐라, 북한이 저렇게 도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 계엄의 정당성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 열흘 가까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지냈다. 그 이후에 조금씩 그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북한도 이제 한마디씩 거드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은 늘 언제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줄 알았다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의미 있게 들을 만한 비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과 지도층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도층은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북한은 늘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국은 국민들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이 매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선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도 어쨌든 뭐 탄핵이 지금 뭐 헌재로부터 인용이 된 건 아닙니다만,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고 탄핵을 바라지 않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국민 여론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협적이죠. 바꿔 얘기하면 북한 주민들이 만약 그 탄핵이라든가 계엄이라든가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의 그 민주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똑같이 그런 것들을 북한에게 요구한다면 북한 당국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일어서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면 권력을 교체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고위층들은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접했겠지만, 북한의 대다수 일반 군중은 여전히 이 사태를 구체적으로는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북한의 대남 정책과 군사적 움직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북한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곧 몰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대목에서 드러난 점은 북한은 언제나 그러했듯 대한민국의 몰락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난 셈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긍정회로를 그리고 있나 봐요. 자신들만의. 대한민국이 몰락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 회복력에, 그리고 우리의 그 탄력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에 놓일 수 있고, 지금이 위기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위기에 놓일 수 있고 다양한 개체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회복 탄력성도 있다라는 점이 저는 북한이 알았으면 하는 점이고요. 하지만 군사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현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즉 한국의 상황이 어지럽고 한국이 지금 대응을 적절히 못한다고 해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시절은 아닙니다. 왜냐? 북한은 지금 트럼프를 만났거든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러면 한미동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해체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맹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만약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어떤 도발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북한이 원하는 한미동맹 해체는 있지 않겠죠. 오히려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현재 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은 작년 초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남남으로 살자 혹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끊고 아예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가 주요 지금 입장이고 스탠스거든요. 오히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트럼프와 맞아서 뭘 더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지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개입해서 뭘 하겠다라는 의지는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우리 정치 상황에 개입해서 북한이 마음대로 북한의 의지대로 우리의 정치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자꾸 내비치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일단 북한은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의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한류 얘기도 했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보도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그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부러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모든 영향력을 차단하고 싶어서 남남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북한은 결국은 실패했고 못 살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크게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포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김정은은. 계엄 탄핵, 체포영장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정세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엄청나죠. 대한민국 기준에서 본다면 계엄이라든가 탄핵, 국회에서의 탄핵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체포가 되었고 또 앞으로 탄핵 심판이 조금 가속화되어서 2월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지금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커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가능성이 조금 차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사회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의 시점은 더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치 체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비관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싸움 날 것 같아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글쎄요. 우리가 앞으로 더 어려운 싸움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싸움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로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집권 때처럼 북한에게 접근하려고 할 겁니다. 즉 그런 어떤 스몰 딜이 있고 빅 딜이 있거든요. 외교가에서는. 스몰 딜이라는 것은 실무 협상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딜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빅 딜이라는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서 거국적인 합의를 이루는 걸 우리가 빅 딜이라고 부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빅딜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크게 지르고 그 크게 지르는 속에서 본인이 정확히 원하는 만큼의 포인트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적인 사업가 형태의 그 사업가적인 그 기질을 외교에서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를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뭘 들어준 건 없어요.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말 친해서 베스트 프렌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줬느냐?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선에서 매우 큼직큼직하게 북한을 다루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보면 북한은 1기 때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기 때만큼 서로가 3번 이상 만나서 악수도 하고 마이 프렌드 서신을 주고받고 그 정도의 브로맨스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유는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김정은은 두 번 다시 트럼프의 그런 화려한 언변술에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계엄, 탄핵과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그런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전략 수석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트럼프의 두뇌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되게 악마 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스티븐 배넌. 근데 스티븐 배넌이 한국 이슈, 특히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돼서 이제 좀 입장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었고요. 스티븐 배넌이 운영하는 그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 팟캐스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리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 사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입장과 중국에 대한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잡게 되면 앞으로 한미동맹이라는 그런 것들이 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지금 미국은 최강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전선에서 막 한국이 이탈한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어느 유튜브를 가든 어느 방송을 가든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정보의 과잉 시대입니다. 정보의 과잉 시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자기 중심을 잡고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자가적인 판단으로 모든 사안을 보실 수 있으려면 저는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고 일방적인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채널들 보다는 좀 다양한 일반적인 얘기를 들으셔서 그 안에서 본인이 중심을 잡고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본인만의 기준에서 본인만의 시각에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짜 뉴스, 거짓 선동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한 분간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접해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도 우리 시민들이 중심을 잡고 옳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휘둘리기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시사를 보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지랖이고 충분히 이미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지고 민주주의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정보의 과잉 시대 속에서 본인만의 확실한 입장을 정하느냐인 것 같습니다.